개 시작 전에 이미 절반이 결정됩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된다. 그런데 손자는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될 일이 되는 데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일에도 반드시 까닭이 있다. 손자병법 첫 편의 이름이 개입니다. 흔히 계략, 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헤아린다는 뜻이 더 가깝습니다.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내 형편은 어떤지, 상대는 어떤지, 때는 맞는지 차분히 헤아려 보라는 것이지요. 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싸우기 전에 먼저 따져보아 이길 조건이 많으면 이기고 이길 조건이 적으면 진다. 하물며 아무것도 따져보지 않는다면 어떻겠는가. 이 말을 듣고 있으면 문득 지나온 날들이 떠오릅니다. 결혼할 때 우리는 얼마나 헤아려 보았을까요? 직장을 옮길 때, 사업을 시작할 때, 아이들 교육을 결정할 때 정말 찬찬히 앉아서 생각해 본 적이 있었던가? 바쁘다는 핑계로 어차피 해봐야 안다는 말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던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체력이 자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건강은 잃어본 사람만 그 무게를 압니다. 30에 술자리 거절 못해서 망가진 간이 60에 와서 청구서를 보내옵니다. 40에 귀찮아서 미룬 운동이 70 무렵 무릎 통증으로 돌아옵니다. 손자의 말대로라면 건강도 미리 헤아렸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나는 어떤 체질인가, 무엇이 부족한가, 지금 내 몸은 어디쯤 와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다면 오늘이 조금은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마음을 쏟아야 할 사람에게는 소홀했고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사람에게 휘둘렸던 적이 있습니다. 손자는 5가지를 먼저 헤아리라고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입니다. 부부 사이도 친구 관계도 자식과의 거리도 가끔은 멈춰 서서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 사람과 나는 무엇을 나누고 있는가? 서로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 그렇게 헤아려 보는 것만으로도 풀리지 않던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기도 합니다.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손자가 말한 개는 시작 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떤 일의 시작 전입니다. 남은 노후를 어떻게 보낼지, 자녀들과 어떤 거리를 유지할지, 배우자와 어떻게 늙어갈지, 이 모든 것이 아직 시작 전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때라고들 하지요. 손자병법은 결국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헤아리고 있습니까?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저녁 무엇을 먹을지, 이번 주에 누구에게 전화를 걸지, 내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날지, 작은 것부터 찬찬히 헤아려 보는 것, 그것이 손자가 말한 개의 시작입니다. 잘 헤아린 하루가 모여 잘 헤아린 1년이 되고 그것이 쌓여 후에 적은 노년이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조용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요즘 무엇을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할까? 그 질문 하나가 내일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작전 오래 가는 사람이 이깁니다. 살다 보면 이런 분들을 봅니다. 젊을 때 정말 열심히 사셨던 분,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남들보다 늦게 퇴근하고 쉬는 날도 없이 앞만 보고 달리셨던 분.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쓰러지십니다. 몸이 먼저 손을 들어버린 것이지요. 반면에 이런 분도 계십니다. 대단히 빠르지는 않았습니다. 출세도 조금 느렸고 돈도 천천히 모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전히 건강하시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늦깎이 취미도 즐기고 계십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손자병법 2번째 편의 이름은 작전입니다. 작전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한 계획 같지만 사실 이 편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전쟁은 오래 끌면 반드시 진다. 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가 오래 밖에 나가 있으면 나라의 재정이 부족해지고 백성들이 지치고 결국 안에서부터 무너진다. 싸움이 길어지면 아무리 강한 군대도 지쳐서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네 인생도 참 비슷합니다. 체력, 돈, 시간. 이 3가지는 누구에게나 한정된 자원입니다. 젊을 때는 체력이 넘쳐서 몰랐습니다. 밤을 새워도 다음날 출근할 수 있었고 술을 마셔도 며칠이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리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무리하는 것이 성실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50이 넘고 60이 되니 그때 끌어다 쓴 체력이 고스란히 빚으로 돌아옵니다. 빌려 쓴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체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자가 말한 것처럼 자원을 다 소진하면 안에서부터 무너집니다. 사업을 위해 건강을 포기한 분, 돈을 벌기 위해 가족을 뒷전에 둔 분, 성공을 위해 친구도 취미도 다 버린 분. 나중에 무엇이 남았습니까? 돈은 있는데 쓸 건강이 없고, 집은 큰데 함께할 사람이 없고, 시간은 많은데 갈 곳이 없습니다. 전쟁에서 이겼는데 돌아갈 나라가 폐허가 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손자는 속전속결을 강조했습니다. 빨리 끝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쓸데없이 오래 끌지 말라는 뜻입니다.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버티는 것, 이미 끝난 일에 매달리는 것, 승산 없는 곳에 계속 힘을 쏟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하고 정리할 것은 깔끔히 정리해야 남은 힘으로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70이 넘어서도 정정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조금씩 비워냅니다. 이 정도면 됐다는 말을 할 줄 압니다. 젊은 시절에는 느려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그분들이 가장 멀리 왔습니다. 빠른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래 가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손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장수는 한 번 곡식을 운반하면 그것으로 오래 버틴다. 가진 것을 아껴 써야 멀리 갑니다. 체력도 아껴야 하고 돈도 아껴야 하고 마음의 에너지도 아껴야 합니다. 화낼 일에 다 화내지 않아도 됩니다. 걱정할 일을 미리 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번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적당히 꾸준히 오래. 이것이 손자가 말한 작전의 핵심입니다. 60이 넘으면 남은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고 조급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더 천천히 가도 됩니다. 급하게 뛰어서 넘어지는 것보다 느리더라도 걸어서 끝까지 가는 것이 낫습니다. 손자 병법이 말하는 진짜 승리는 화려하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내일 또 해가 뜹니다. 아껴 쓰고 쉬엄쉬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래 갑니다. 그래야 끝까지 갑니다. 모공 이기지 않고 이기는 법. 젊을 때는 참 많이도 싸웠습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끝까지 따져야 직성이 풀렸고 가족끼리 말다툼이 나면 내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웃과 사소한 일로 틀어지면 인사를 안 하는 것으로 모자라 속으로 오래도록 씹었습니다. 그렇게 이기고 나면 시원했을까요? 아닙니다.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허했습니다. 이긴 것 같은데 잃은 것 같았습니다. 손자 병법 세 번째 편은 모공입니다. 공격을 도모한다는 뜻인데 정작 손자가 하는 말은 좀 다릅니다.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은 최선 중에 최선이 아니다. 싸우지 않고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 중에 최선이다. 백전백승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이기면 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니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싸워서 이기면 무엇이 남습니까? 말다툼에서 이긴 남편, 그날 밤 아내와 등 돌리고 잡니다. 자존심 싸움에서 이긴 형, 명절에 동생이 오지 않습니다. 언쟁에서 이긴 이웃, 복도에서 마주치면 서로 고개를 돌립니다. 이겼는데 사람이 떠났습니다. 이겼는데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긴 것 같은데 진 것입니다. 손자는 이걸 알았던 것이지요. 싸움에는 이겼는데 전쟁에서 지는 경우. 그래서 애초에 싸우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손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성을 공격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것이다. 공격 장비를 준비하는 데만 석 달, 성벽에 흙을 쌓는데 또 석 달. 그렇게 해서 겨우 이겨도 군사의 3분의 1을 잃는다. 정면으로 부딪히면 이겨도 반은 망가진다는 뜻입니다. 가족 싸움이 딱 그렇습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니잖아. 왜 내가 참아야 하는데? 그쪽이 먼저 사과해야지. 이 마음으로 끝까지 밀어붙이면 결국 이기더라도 가족 사이에 금이 갑니다. 그 금은 잘 안 메워집니다. 세월이 지나도 흔적이 남습니다. 성을 함락시켰는데
그 성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손자의 답은 이렇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상대의 뜻을 꺾는 것이고, 그 다음은 외교로 푸는 것이고, 그 다음은 들판에서 싸우는 것이고, 가장 못한 것이 성을 공격하는 것이다. 상대의 뜻을 꺾는다는 것은 무력으로 굴복시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 사람과 싸워봤자 소용없겠구나. 저 사람은 내 편이 될 수도 있겠구나. 상대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이기려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억지로 설득하지 않아도 묵묵히 사는 모습이 말보다 큽니다. 예순이 넘으면 싸워서 이겨야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자존심을 지켜서 무엇합니까? 체면을 세워서 무엇합니까? 남은 시간에 중요한 것은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함께 있을 수 있느냐입니다. 며느리와 사사건건 부딪히는 것보다 조금 물러서서 덕을 쌓는 것이 낫습니다. 형제끼리 재산 문제로 얼굴 붉히는 것보다 조금 손해보더라도 명절에 웃는 것이 낫습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싸움이 참 많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한 발만 물러섰으면 됐을 텐데, 그 한마디만 참았으면 됐을 텐데,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물러서면 지는 줄 알았습니다. 참으면 약한 사람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물러서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러설 줄 아는 것이 진짜 강한 것입니다. 손자가 말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는 싸우지 마십시오.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래,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기시고, 서운한 일이 있어도 알겠다, 내가 이해하마 하고 놓아주십시오. 그것이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큰 승리입니다. 오늘 혹시 누군가와 다투셨다면 마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겨봤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남아야 합니다. 관계가 남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이기는 삶입니다. 해시태그 형 무너지지 않는 삶의 모양. 예순이 넘으면 주변에서 여러 소식이 들려옵니다. 잘 나가던 친구가 사업에 실패했다더라. 건강하던 동창이 갑자기 쓰러졌다더라. 부부 사이 좋던 집이 황혼이혼을 했다더라.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남일 같지 않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나는 괜찮을까? 우리 집은 괜찮을까? 손자병법 네 번째 편은 형입니다. 형이란 형세, 형태, 모양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구조입니다. 이 편에서 손자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전쟁을 잘한 사람은 먼저 자신이 지지 않을 형세를 만들어 놓고 적이 빈틈을 보일 때를 기다렸다. 이기는 것보다 먼저 지지 않는 것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젊을 때는 이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자리. 남보다 앞서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기는 것보다 지지 않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대박을 바라기보다 쪽박을 피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크게 무너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것이 손자가 말한 불패의 지혜입니다. 그러면 지지 않는 삶은 어떻게 만듭니까? 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지 않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고 이기는 것은 상대에게 달려있다. 이기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빈틈을 보여야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빈틈을 만들지 않으면 됩니다. 노후에 무너지는 집을 보면 대부분 비슷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이 빈틈입니다. 아프지 않을 때 건강을 챙기지 않고 조금 불편해도 병원을 미루고 검진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다 큰 병이 찾아오면 치료비에 노후 자금이 휘청거립니다. 몸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둘째는 살림의 빈틈입니다. 수입은 정해져 있는데 지출은 예전 버릇 그대로입니다. 자식에게 큰 돈을 주고 경조사에 무리하게 쓰고 체면 칠해에 허리띠가 졸라매집니다. 셋째는 관계의 빈틈입니다. 배우자와 소통이 끊기고 자녀와 사이가 멀어지고 친구 하나 없이 고립되면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손자는 지형을 잘 활용하라고 했습니다. 높은 곳에 자리 잡고 물을 끼고 햇빛이 드는 쪽을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지형이란 무엇일까요? 생활의 리듬이 지형입니다.
소비의 습관이 지형입니다. 관계의 그물망이 지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끼니를 챙기는 습관, 하루에 걷는 거리, 한 달에 쓰는 돈, 일주일에 한 번 나누는 대화. 이런 것들이 단단하면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 그 3년이 어디서 옵니까? 그동안 쌓아둔 형세에서 옵니다. 재산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도 형세입니다. 인간관계도 형세입니다. 평판도 형세입니다. 이런 것들을 꾸준히 쌓아두면 어려운 일이 닥쳐도 버틸 힘이 있습니다. 갑자기 아파도 돌봐줄 사람이 있고, 돈이 궁해져도 손 벌릴 곳이 있고, 외로워져도 전화할 친구가 있습니다. 손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군대는 먼저 이겨놓고 싸우고, 지는 군대는 먼저 싸우고 나서 이기려 한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노후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 허둥대는 것보다 미리 단단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금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 부부 사이 괜찮을 때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지금 자녀와 연락이 될 때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 돈이 있을 때 아껴두어야 합니다. 다 늦고 나서는 소용없습니다. 형세는 미리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화려할 필요 없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한 삶의 모양.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를 거르지 않고, 하루에 30분 걷고, 한 달 생활비를 정해두고, 일주일에 한 번 가족과 안부를 나눕니다. 이것이 지지 않는 인생의 형세입니다. 손자가 말한 선승, 먼저 이겨놓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의 모양을 점검해 보십시오. 빈틈은 없는지, 흔들리는 곳은 없는지, 무너지기 쉬운 곳은 없는지, 작은 것부터 다시 다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노후의 시작입니다. 해시태그 새 흐름을 타면 힘이 듭니다. 바닷가에 가면 파도를 봅니다. 젊은 사람들은 파도에 맞서 헤엄칩니다. 팔을 휘젓고 발을 차고 파도가 밀어도 끄떡없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나이에 그렇게 하면 금방 지칩니다. 숨이 차고 팔다리가 무거워지고 결국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파도가 밀려오면 잠시 몸을 맡깁니다. 파도가 빠지면 그때 조금 나아갑니다. 힘을 덜 쓰는데 더 멀리 갑니다. 손자병법 5번째 편은 새입니다. 새란 기세, 흐름, 형세를 말합니다. 바람의 방향 같은 것이고 물의 흐름 같은 것입니다. 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센 물살이 돌멩이를 굴리는 것은 물 자체가 힘이 센 것이 아니라 흐름의 힘이다. 물 한 방울은 약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여 흐름을 이루면 바위도 굴리고 다리도 무너뜨립니다. 새란 그런 것입니다. 흐름을 타면 작은 힘으로 큰 일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참 많이도 거슬러 헤엄쳤습니다. 시대가 바뀌는데 예전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자식들이 달라지는데 내 기준을 들이댔습니다. 세상이 움직이는데 나만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버티면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기지 못했습니다. 지치기만 했습니다. 직장에서 젊은 사람들 방식이 싫었습니다. 우리 때는 안 그랬어 하며 부딪혔습니다. 결국 뭐가 남았습니까? 서로 불편해지고 나만 고집 센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생각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며 따졌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화가 끊기고 명절이 불편해졌습니다. 손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흐름에서 힘을 구하지 개인의 능력에서 힘을 구하지 않는다. 혼자 힘으로 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흐름을 거스르면 한계가 있습니다. 반대로 흐름을 타면 평범한 사람도 멀리 갑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때가 되면 일이 풀립니다. 인생에도 파도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일하는 파도가 밀려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성과가 따라옵니다. 그 흐름을 타면 승진도 하고 돈도 법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파도가 바뀝니다. 이제는 내려놓는 흐름이 옵니다. 물러나는 흐름이 옵니다. 쉬어가는 흐름이 옵니다. 이 흐름을 거스르면 힘이 듭니다. 은퇴했는데 여전히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고, 늙었는데 여전히 젊은 척하려 하고,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예전처럼 무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파도에 휩쓸려 지치고 맙니다. 흐름을 인정한 순간 오히려 편해졌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 시대가 아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니 자녀들 말이 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쉬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허락하고 나니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모르는 것이 있어도 괜찮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나니 스마트폰도 손주에게 물어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스르기를 멈추니 비로소 물 위에 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손자가 말한 새의 비결은 이것입니다. 둥근 돌을 높은 산에서 굴리면 천기를 내려간다. 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산이 높아서이고 경사가 있어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대단해야 할 필요 없습니다. 흐름을 알아보고 그 흐름에 올라타면 됩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은 어디로 향합니까? 세상은 점점 빨라지고 젊은 사람들이 앞서가고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바뀝니다. 이것을 거스르려 하면 지칩니다. 따라가려 해도 벅찹니다.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도 됩니다. 모든 파도에 올라탈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맞는 파도를 기다리면 됩니다. 조용한 물결에 몸을 실으면 됩니다.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기도 합니다. 손자병법의 지혜는 결국 이것입니다. 힘으로 되지 않으면 힘을 빼보십시오. 밀어서 안 되면 당겨보고 당겨서 안 되면 그냥 기다려 보십시오. 억지로 애쓰지 않으면 오히려 일이 풀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새를 아는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 무언가를 억지로 밀어붙이고 있다면 잠시 손을 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파도에 맞서지 말고 파도와 함께 흘러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가장 힘 있는 일입니다. 해시태그 허실 말 뒤에 숨은 마음을 봅니다. 오래 살다 보면 사람의 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괜찮아라고 하면서 괜찮지 않은 사람, 화 안 났어라고 하면서 잔뜩 화가 난 사람, 알아서 해라고 하면서 관심을 바라는 사람, 말과 마음이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젊을 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말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에 대꾸하고 그래서 더 크게 틀어지곤 했습니다. 손자병법 6번째 편은 허실입니다. 허는 비어있는 것이고 실은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적이 실한 곳을 피하고 허한 곳을 친다. 강한 곳에 부딪히지 말고 약한 곳을 찾아서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싸움의 기술로만 읽으면 아깝습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눈으로 읽으면 전혀 다른 지혜가 보입니다. 사람에게도 허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실이고 속에 감춰진 것이 허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 겉으로는 분노가 가득합니다. 그것이 실입니다. 그런데 그 화의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서운함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알아달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허입니다. 진짜 마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며느리가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 말의 겉은 차갑습니다. 그래서 화가 납니다. 그래, 내가 무슨 간섭을 했다고. 그런데 잠깐 생각해 봅니다. 저 말 뒤에 뭐가 있을까? 어쩌면 지쳐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라는 말을 차마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말의 실에 반응하면 싸움이 되고 말의 허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손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물은 높은 곳을 피하고 낮은 곳으로 흐른다. 군대도 강한 곳을 피하고 약한 곳을 친다. 물은 바위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바위 옆으로, 바위 아래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결국 바다까지 갑니다. 사람 사이도 그렇습니다. 상대가 화를 낼 때 그 화에 맞서면 부딪힙니다. 둘 다 다칩니다. 그런데 화를 피해서 그 뒤에 있는 서운함에 다가가면 의외로 쉽게 풀립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그동안 고마웠어. 내가 몰라서 미안해. 이 한마디가 1000마디 논쟁보다 낫습니다. 갈등에는 항상 원인이 있습니다. 부부가 싸울 때 싸우는 주제는 대부분 사소합니다. 리모컨, 반찬, 늦은 귀가. 그런데 그게 진짜 원인이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존중하지 않아. 나는 이 집에서 소외된 것 같아. 내 말에 관심이 없잖아. 이런 마음이 쌓이고 쌓여서 리모컨 문제로 터지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문제는 실이고 속에 쌓인 감정이 허입니다. 허를 풀지 않으면 실은 아무리 해결해도 또 터집니다. 형제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재산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돈 때문일까요? 어쩌면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는 형만 좋아했어 라는 마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항상 뒷전이었어 라는 서러움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돈은 계기일 뿐이고 진짜 상처는 수십 년 전에 생겼을 수 있습니다. 그 허를 모르고 재산 문제만 해결하려 하면 형제는 영영 멀어집니다. 손자는 말합니다. 저걸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아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까지 아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 뒤에 있는 감정, 행동 뒤에 있는 이유, 침묵 뒤에 있는 상처. 이것을 볼 줄 알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관계가 풀어집니다. 예순이 넘으면 싸워서 이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말싸움에서 이겨봤자 돌아서면 허무합니다. 그보다는 상대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에 손을 내미는 것이 낫습니다. 네가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겠다. 그때 내가 몰랐구나. 오래 서운했겠다. 이 말 한마디면 10년 묵은 갈등도 풀어집니다. 오늘 누군가와 불편한 사이라면 그 사람의 말 뒤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저 말 뒤에 뭐가 있을까? 저 사람은 뭘 바라는 걸까? 뭐가 그렇게 서운했을까? 허를 보는 눈이 생기면 사람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눈이 생기면 세상을 훨씬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물은 바위를 밀지 않습니다. 바위 옆으로 조용히 흘러갑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든 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됩니다. 부딪히지 말고 돌아가면 됩니다. 상대의 강한 곳 말고 약한 곳에 손을 내밀면 됩니다. 그것이 손자가 말한 허실의 지혜입니다. 군쟁 앞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젊을 때는 앞서가야 했습니다. 회의에서 먼저 발언해야 했고 승진 명단에 먼저 이름이 올라야 했고 동창회에서도 뭔가 내세울 것이 있어야 했습니다. 뒤처지면 불안했습니다. 남들이 앞서가면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더 달렸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손자병법 7번째 편은 군쟁입니다. 군쟁이란 주도권을 다투는 것입니다. 좋은 자리를 먼저 차지하려는 경쟁,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싸움. 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군쟁보다 어려운 것은 없다. 먼 길을 가까운 길로 만들고 불리함을 유리함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도권을 잡으려면 그만큼 대가가 따릅니다. 돌이켜보면 앞서가려고 치른 대가가 참 컸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으려고 밤을 새우고 주말을 반납했습니다. 앞서가긴 했는데 건강이 나빠지고 가족과 멀어졌습니다. 가정에서도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내가 가장이야, 내 말대로 해. 그렇게 앞서긴 했는데 아내는 지쳐갔고 자녀들은 입을 닫았습니다. 사회에서도 체면을 지키려 했습니다. 경조사에 남보다 많이 내고 모임에서 큰 소리치고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앞서가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손자는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군쟁의 이로움도 있고 군쟁의 위태로움도 있다. 앞서가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런데 위험도 있습니다. 이익만 보고 달려가면 짐을 버리게 되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가면 장수가 사로잡힌다. 앞서가려고 너무 서두르면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건강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정작 나 자신마저 버리게 됩니다.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누구보다 빨리 임원이 되었고 누구보다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보니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아내와는 할 말이 없고 자녀들은 명절에도 잘 오지 않습니다. 앞서가느라 뒤를 돌볼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합니다. 반면 다른 친구는 달랐습니다. 출세는 조금 느렸습니다. 적당히 하자 하며 한 발 물러서 있었습니다. 승진도 남들보다 늦었고 모임에서도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친구가 제일 행복해 보입니다. 건강하고 부부 사이 좋고 손주들이 자주 놀러 옵니다. 누가 진짜 앞선 것입니까?
손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먼저 도착하고도 지치지 않은 군대가 이긴다. 빨리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도착해서도 힘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결승선은 어디입니까? 50도 아니고 60도 아닙니다. 마지막 날까지가 결승선입니다. 거기까지 가서도 힘이 남아 있으려면 중간에 너무 앞서가면 안 됩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한 발 물러서도 됩니다. 가족 안에서 주도권을 놓아도 됩니다. 내가 결정할 게가 아니라 너희가 알아서 해라고 해도 됩니다. 모임에서 앞자리를 양보해도 됩니다. 큰 소리 치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히 뒤에서 웃고 있어도 됩니다. 자녀들 일에 나서지 않아도 됩니다. 내 말대로 해가 아니라 내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도 됩니다. 한 발 물러서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물러서면 오히려 존경받습니다. 손자는 군쟁에서 이기는 방법도 말합니다. 우회하는 것을 오히려 지름길로 삼는다. 직선으로 달려가는 것만이 빠른 길이 아닙니다. 돌아가는 것이 결국 더 빠를 때가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가려고 부딪히는 것보다 한 템포 쉬어가는 것이 더 멀리 갑니다. 지금 당장 뒤처지는 것 같아도 끝에 가서 웃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60이 넘으면 더 이상 앞서갈 필요가 없습니다. 경쟁은 젊은 사람들에게 맡기십시오. 주도권은 다음 세대에게 넘기십시오. 그것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 결국 가장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앞서가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옵니다. 오늘 하루 무언가를 놓고 앞서가려 애쓰고 있다면 잠시 멈춰보시기 바랍니다. 꼭 내가 앞서야 하는 일인지 양보하면 안 되는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러서면 편해집니다. 물러서면 싸움이 없습니다. 물러서면 오래갑니다. 그것이 손자가 말한 군쟁의 지혜입니다. 구변 고집을 내려놓으니 보이는 것들. 젊을 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옳고 저것은 틀리다. 이렇게 해야 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맞고 상대가 틀리다. 그 확신이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확신이 흔들리는 순간이 옵니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이 꼭 그렇지만은 않았구나. 내가 틀렸다고 생각했던 것이 나름의 이유가 있었구나. 손자병법 8번째 편은 구변입니다. 구변이란 9가지 변화라는 뜻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가지 말아야 하고, 어떤 적은 치지 말아야 하고, 어떤 성은 공격하지 말아야 하고, 어떤 땅은 다투지 말아야 한다. 임금의 명령도 받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 정해진 원칙만 고집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생각도 바꿔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고집 때문에 힘들었던 일이 참 많습니다. 자식은 이래야 해. 그 생각 때문에 자녀와 부딪혔습니다. 부부 사이는 이래야 해. 그 생각 때문에 배우자를 다그쳤습니다. 친구라면 이래야 해. 그 생각 때문에 사람을 멀리했습니다. 내 기준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맞으니까 상대가 바뀌어야 한다. 평생 그렇게 믿었습니다. 손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장수에게 5가지 위험이 있다. 죽기를 각오하면 죽임을 당하고, 살기를 꾀하면 사로잡히고, 성급하면 모욕을 당하고, 청렴하기만 하면 욕을 먹고, 백성을 사랑하기만 하면 번거로워진다. 어떤 것이든 지나치게 고집하면 그것이 오히려 약점이 된다는 뜻입니다. 용감한 것도 좋지만 무모해지면 안 됩니다. 신중한 것도 좋지만 겁쟁이가 되면 안 됩니다. 원칙이 있는 것도 좋지만 융통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좋은 것도 고집이 되면 독이 됩니다. 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평생 아버지 말이 맞아를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자녀들은 그 말이 싫었습니다. 점점 멀어졌습니다. 명절에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큰 병을 앓으셨습니다. 병상에 누워 생각이 많아지셨다고 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을까? 내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 퇴원하고 나서 자녀들에게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이 한마디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뒤로 달라졌습니다. 자녀들이 먼저 전화를 하고 손주들이 할아버지 집에 오고 싶어 합니다. 고집을 내려놓으니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또 다른 분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이래야 해. 평생 그 기준으로 남편을 봤습니다. 늘 부족해 보였습니다. 늘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제야 보였습니다. 내 기준에는 못 미쳤지만 그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구나. 말은 못했지만 마음은 있었구나.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손자가 말한 구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변화에 통달한 자는 군대를 쓸 줄 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합니다. 그런데 나만 변하지 않으면 혼자 고립됩니다. 예전에는 맞았던 것이 지금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이 다른 각도에서 보면 좁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다. 이 한마디가 참 어렵습니다. 평생 쌓아온 자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았다고 믿어야 견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말을 해도 됩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내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다시 생각해 볼게. 이 말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강한 것입니다. 고집을 내려놓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싸울 일이 줄어듭니다. 상대의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몰랐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꼭 맞아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면 틀려도 괜찮다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가 노년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9가지 변화의 이로움을 아는 자가 군대를 쓸 줄 아는 것이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할 줄 아는 사람이 오래 갑니다. 고집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멀리 갑니다. 예순이 넘어서 생각을 바꾼다고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지혜입니다. 이 나이에 새로 배워서 뭐 하나가 아니라 이 나이에도 배울 것이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노년의 힘입니다. 오늘 하루 꽉 쥐고 있는 생각이 있다면 살짝 손을 풀어보십시오. 내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집을 내려놓으면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그것이 손자가 말한 구변의 지혜입니다. 행군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마십시오. 돌이켜보면 큰일이 터지기 전에는 항상 작은 신호가 있었습니다. 몸이 무너지기 전에 자꾸 피곤했고 어딘가 찌뿌둥했습니다. 부부 사이가 멀어지기 전에 대화가 줄고 눈을 안 마주쳤습니다. 자녀와 사이가 틀어지기 전에 전화가 뜸해지고 말이 짧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바빠서 대수롭지 않아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게 신호였다는 것을. 손자병법 9번째 편은 행군입니다. 행군이란 군대가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이 절반 이상은 징후를 읽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가 갑자기 날아오르면 복병이 있는 것이다. 짐승이 놀라 달아나면 기습이 오는 것이다. 먼지가 높이 솟으면 수레가 오는 것이고 먼지가 낮게 퍼지면 보병이 오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작은 변화를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상황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작은 신호가 큰 일을 알려줍니다. 우리 몸에도 신호가 있습니다. 자꾸 피곤한 것,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은 것,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것, 이런 것들이 다 신호입니다. 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쉬어야 해. 무리하지 마. 뭔가 잘못되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무시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래. 바쁜데 나중에 가지 뭐. 그러다 큰 병이 됩니다. 작은 신호일 때 잡았으면 크게 안 아팠을 것을. 손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가 공손해지면서 준비를 서두르면 진격하려는 것이다. 말이 사나워지고 적군이 늘어서면 후퇴하려는 것이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속으로 일어나는 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잘 읽어야 합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갑자기 말이 없어지면 불만이 쌓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녀가 연락을 피하면 서운함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친구가 모임에 안 나오면 뭔가 힘든 일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 선배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어느 날부터 팝상머리에서 말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래? 물어도 아무것도 아니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아내가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침묵이 신호였다는 것을, 아무것도 아니야가 사실은 물어봐 달라는 뜻이었다는 것을, 신호를 읽지 못해서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간 것입니다. 마음에도 신호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 것,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것, 괜히 눈물이 나는 것, 사람 만나기 귀찮은 것, 이런 것들이 마음의 신호입니다. 마음이 지쳤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는 이런 신호를 무시하도록 배웠습니다. 그까짓 것 참아. 마음이 약해서 그래. 정신 차려. 그렇게 참고 버티다가 어느 날 확 무너집니다. 작은 피로일 때 쉬었으면 큰 병이 안 되었을 것을 손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저기 사자가 와서 말은 겸손한데 군대를 늘리고 있으면 진격하려는 것이다. 말은 강한데 후퇴하는 신용을 하면 유인하려는 것이다. 겉모습에 속지 말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스스로에게 속을 때가 있습니다. 난 괜찮아 하면서 괜찮지 않고 힘들지 않아 하면서 힘들고 아직 젊어 하면서 늙어갑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 주변 사람들이 보내는 신호. 이것을 솔직하게 봐야 합니다. 속이면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릅니다. 예순이 넘으면 신호에 더 민감해져야 합니다. 젊을 때는 무시해도 회복이 빨랐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작은 신호를 놓치면 크게 아픕니다. 그래서 자주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내 몸은 어떤가? 어디 불편한 데는 없는가? 요즘 마음은 어떤가? 괜히 우울하거나 짜증나지는 않는가? 배우자 표정은 어떤가? 요즘 말이 줄지는 않았는가? 자녀와 연락은 잘 되는가? 혹시 서먹해지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살피는 것이 손자가 말한 징후 읽기입니다. 큰일은 갑자기 터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작은 신호가 먼저 옵니다. 그 신호를 읽으면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신호를 놓치면 뒤늦게 후회합니다. 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 싸울 때마다 위태롭다. 나를 안다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의 신호를 읽는 것입니다. 남을 안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신호를 읽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위태롭지 않습니다. 미리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 조용히 앉아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요즘 몸이 보내는 신호가 있는가? 마음이 보내는 신호가 있는가? 가까운 사람이 보내는 신호가 있는가? 작은 것이라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큰 일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작은 신호를 읽는 사람이 큰 후회를 피합니다. 그것이 손자가 말한 행군의 지혜입니다. 지형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사느냐? 같은 씨앗이라도 어디에 심느냐에 따라 다르게 자랍니다. 햇볕이 드는 곳에 심으면 쑥쑥 자라고 그늘진 곳에 심으면 시들시들합니다. 물이 잘 빠지는 땅에서는 뿌리가 튼튼하고 질척한 땅에서는 썩어버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디서 사느냐, 누구와 만나느냐, 어떤 하루를 보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노후를 삽니다. 손자병법 10번째 편은 지형입니다. 손자는 6가지 지형을 말합니다. 통하는 땅, 걸리는 땅, 갈라지는 땅, 좁은 땅, 험한 땅, 먼 땅.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형은 군대를 돕는 것이다. 적을 헤아리고 승리를 꾀하며 험하고 먼 것을 따지는 것이 장수의 으뜸 가는 돌이다. 좋은 지형을 차지하면 싸우기 전에 유리하고 나쁜 지형에 빠지면 싸우기도 전에 불리합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좋은 환경에 있으면 살기가 수월하고 나쁜 환경에 있으면 힘이 듭니다. 은퇴하고 나면 환경의 힘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직장 다닐 때는 바빠서 몰랐습니다. 어디 살든 출퇴근하고 일하고 집에 오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보니 하루 종일 있는 곳이 집입니다. 매일 마주치는 것이 동네입니다. 집이 좁고 답답하면 마음도 좁아지고 답답해집니다. 동네에 갈 곳이 없으면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사는 곳이 삶의 질을 바꿉니다. 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통하는 땅에서는 먼저 높은 곳을 차지하고 양지 바른 곳에 자리 잡아야 한다.
높은 곳, 양지 바른 곳. 이것이 좋은 지형입니다. 노후의 좋은 지형은 무엇일까요? 햇볕이 잘 드는 집, 걸어서 갈 수 있는 공원, 마실 나갈 수 있는 이웃, 몸이 아프면 갈 수 있는 병원. 이런 것들이 노후의 지형입니다. 이런 것들이 갖춰진 곳에 있으면 살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한 친구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다며 깊은 시골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공기 맑고 조용하고 텃밭도 가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이 멀어서 검진받기가 번거롭고 마트가 멀어서 장보기가 힘들고 이웃이 없어서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내는 외로워하고 본인도 우울해졌습니다. 결국 몇 년 만에 도시 근처로 다시 나왔습니다. 지형을 잘못 선택하면 아무리 좋은 뜻도 힘들어집니다. 사는 곳만 환경이 아닙니다. 만나는 사람도 환경입니다. 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험한 땅에서는 적이 먼저 와 있으면 따라가지 말고 물러나야 한다. 나쁜 곳에는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비교하게 되고 초라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자주 만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반대로 만나면 웃게 되는 사람, 만나면 힘이 나는 사람, 만나면 감사한 마음이 드는 사람,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가 노후의 색깔을 바꿉니다. 손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형을 알고 천시를 알면 승리가 온전할 것이다. 지형을 안다는 것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내 집은 어떤가? 내 동네는 어떤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가? 내 하루는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것을 알면 바꿀 수 있습니다. 모르면 그냥 휩쓸려 갑니다. 일상의 구조도 환경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있는 사람과 멍하니 TV만 보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 사람을 만나는 사람과 한 달을 혼자 보내는 사람, 하루에 30분이라도 걷는 사람과 종일 앉아만 있는 사람, 같은 나이, 같은 건강이라도 일상의 구조에 따라 1년 뒤, 3년 뒤가 달라집니다. 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는 땅에서는 싸워야 한다. 피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그 안에서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피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좋은 곳으로 옮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금 사는 곳이 나를 지치게 한다면 옮길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면 거리를 둘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하루가 무기력하게 흘러간다면 뭔가 하나라도 바꿔봐야 합니다. 환경을 바꾸면 사람이 바뀝니다. 예순이 넘으면 큰 변화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작은 것은 바꿀 수 있습니다. 침대 위치를 바꿔서 햇볕이 들게 하고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 걷고 일주일에 한 번은 사람을 만나고 기운 빠지는 모임은 빠지고 웃게 해주는 친구와 더 자주 연락합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 지형이 달라집니다. 좋은 지형에 있으면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살만합니다. 나쁜 지형에 있으면 아무리 애써도 힘이 듭니다. 오늘 내 지형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내가 사는 곳은 어떤가? 내가 만나는 사람은 어떤가? 내 하루는 어떻게 흘러가는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작은 것부터 바꿔보십시오. 좋은 땅에 자리 잡은 씨앗이 저절로 잘 자라듯이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 편안한 노후를 삽니다. 그것이 손자가 말한 지형의 지혜입니다. 구십 대마다 다른 길이 있습니다. 젊을 때 통했던 방법이 나이 들어서는 안 통합니다.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열심히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참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참아도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버티면 되는 줄 알았는데 버텨도 나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같은 방법이 늘 통하는 것이 아니구나. 때에 따라 다른 방법이 필요하구나. 손자병법 11번째 편은 구지입니다. 구지란 9가지 땅이라는 뜻입니다. 상황에 따라 땅의 성격이 다르고 그에 따라 대응도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산지에서는 싸우지 말고, 경지에서는 머물지 말고, 쟁지에서는 공격하지 말고, 교지에서는 끊기지 말게 하고, 중지에서는 약탈하고, 비지에서는 빨리 지나가고,
위지에서는 꾀를 쓰고 사지에서는 싸워야 한다. 땅마다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모든 땅을 갈 수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마다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젊을 때는 경지와 같습니다. 가볍게 들어간 땅, 아직 깊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 언제든 돌아갈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도전해도 됩니다. 무모해도 됩니다. 넘어져도 일어나면 됩니다. 손자는 경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머물지 말라. 젊을 때는 한 곳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길을 찾습니다. 중년은 중지와 같습니다. 깊이 들어간 땅, 이미 많은 것을 걸었고 쉽게 돌아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가족이 있고 직장이 있고 책임져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가볍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손자는 중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양식을 확보하라. 중년에는 쌓아야 합니다. 건강을 쌓고 재산을 쌓고 신뢰를 쌓고 관계를 쌓아야 합니다. 이때 흩어버리면 나중에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년에 젊을 때 방식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40이 넘어서도 한번 해보자 하며 무모하게 뛰어들고 50이 넘어서도 다시 시작하면 돼 하며 가볍게 생각하면 잘 안 됩니다. 젊을 때처럼 회복이 안 됩니다. 실패의 대가가 훨씬 큽니다. 경지의 방법으로 중지를 가면 길을 잃습니다. 50살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사업이 잘 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더 크게 해보겠다며 무리하게 확장했습니다. 젊을 때도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젊을 때는 털고 일어났을 일이 50살에는 일어나기 어려웠습니다. 그제야 말했습니다. 내가 때를 몰랐구나. 노년은 위지와 같습니다. 둘러싸인 땅, 들어가는 길은 좁고 나오는 길도 좁습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기회가 많지 않고 시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손자는 위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꾀를 써라.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혜로 가야 합니다. 정면으로 부딪히지 말고 돌아가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노년의 중년의 방식으로 살면 힘이 듭니다. 60이 넘어서도 열심히 하면 돼 하며 무리하고 70이 넘어서도 아직 괜찮아 하며 쉬지 않으면 몸이 먼저 손을 듭니다. 중지의 방법으로 위지를 가면 쓰러집니다. 손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지에서는 싸워야 한다. 죽을 땅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면 오히려 산다. 정말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죽을 땅에서만 해야 하는 일입니다. 평소에 사지의 방법으로 살면 금방 지칩니다. 매일 죽을 각오로 살 수는 없습니다. 노년에는 오히려 싸우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물러설 수 있으면 물러서고 꼭 이겨야 할 일만 힘을 씁니다. 돌이켜보면 때를 몰라서 힘들었던 적이 많습니다. 젊을 때 너무 조심해서 기회를 놓친 적이 있습니다. 중년에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노년에 젊은 척하다가 몸을 망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맞는 방법이 있었는데 하나의 방법만 고집했던 것입니다. 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9가지 땅의 변화와 굽히고 펴는 이치, 사람 마음의 도리를 알아야 장수를 할 수 있다. 굽히고 펴는 것, 때에 따라 다르게 하는 것, 젊을 때는 펴고 중년에는 쌓고 노년에는 굽힐 줄 알아야 합니다. 한 가지만 고집하면 어느 땅에서는 맞아도 다른 땅에서는 틀립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땅은 어디입니까? 아직 젊다면 머물지 말고 움직이십시오. 한창 때라면 흩어지지 말고 싸우십시오. 노년이라면 무리하지 말고 지혜를 쓰십시오. 때를 알면 덜 힘듭니다. 때를 알면 덜 후회합니다. 60이 넘으면 이제는 위지입니다. 둘러싸인 땅입니다. 힘으로 뚫으려 하지 마십시오. 돌아가는 길을 찾으십시오. 정면으로 부딪히지 마십시오. 빠져나가는 틈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이 나이에 맞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사는 법입니다. 오늘 하루 젊을 때 방식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때가 바뀌었으면
방법도 바뀌어야 합니다. 구지의 지혜는 결국 이 한마디입니다. 때를 알고 때에 맞게 살라. 그것이 손자가 말한 9가지 땅의 가르침입니다. 화공 강한 것은 마지막에 씁니다. 불은 무섭습니다. 한번 붙으면 순식간에 번지고 닿는 것마다 태워버리고 꺼지고 나면 재만 남습니다. 그래서 불은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한번 찌르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도 행동도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강하게 나가면 상대가 타버리고 관계가 타버리고 결국 내 마음도 타버립니다. 손자병법 12번째 편은 화공입니다. 불로 공격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적의 진영을 태우고 양식을 태우고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손자는 화공을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경고합니다. 불을 놓아 공격하는 것은 밝은 것이요. 물을 써서 공격하는 것은 강한 것이다. 물은 끊을 수 있으나 불은 빼앗을 수 없다. 불은 한번 찌르면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시작했어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강한 방법은 신중하게 마지막에 써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너무 강하게 나가서 후회한 적이 많습니다. 화가 나서 내뱉은 말, 그 한마디가 관계를 태워버렸습니다. 답답해서 내린 결정, 그 결정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참다 터뜨린 분노, 속은 시원했는데 뒤에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불을 질렀을 때는 이길 것 같았는데 불이 꺼지고 나니 재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 선배 이야기입니다. 자녀에게 할 말이 있었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잘 되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듣지 않았습니다. 한 번 말하고 2번 말하고 3번째에 화가 났습니다. 너는 도대체 왜 그러냐? 내가 널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렇게 살려면 알아서 해라. 그날 이후 자녀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1년이 넘도록 전화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 선배가 말했습니다. 말을 태웠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말이 불이 되어버렸어. 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군이 노했다고 군대를 일으키지 말고 장수가 분했다고 싸움을 걸지 말라. 이로우면 움직이고 이롭지 않으면 멈춰라. 화가 난다고 움직이면 안 됩니다. 분하다고 달려들면 안 됩니다.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하면 불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기는 것 같아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오래 살다 보면 쌓이는 것이 있습니다. 참고 또 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터집니다. 당신은 평생 그랬어. 나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 쌓였던 것을 다 쏟아냅니다. 속은 시원합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불이 됩니다. 상대의 마음을 태웁니다. 수십 년 쌓은 정이 한순간에 재가 됩니다. 강한 말은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둘 다 지는 것입니다. 손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망한 나라는 다시 세울 수 없고 죽은 사람은 다시 살릴 수 없다. 그러므로 밝은 군주는 삼가고 좋은 장수는 경계한다. 불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태워버린 것은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태워버린 관계는 다시 세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가야 합니다. 그래서 경계해야 합니다. 강한 방법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다른 방법이 다 안 될 때, 마지막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강하게 나가면 나중에 쓸 것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불을 지르면 협상할 여지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독한 말을 하면 풀어갈 길이 없습니다. 예순이 넘으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남은 관계가 많지 않습니다. 태워버리면 다시 만들기 어렵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후회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을 아껴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한 템포 쉬고 해야 합니다. 화가 나도 하루만 참고 내일 말해야 합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내려야 합니다. 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우면 움직이고 이롭지 않으면 멈춰라. 노여움은 다시 기쁨이 될 수 있고 분함은 다시 즐거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망한 나라는 다시 흥할 수 없고 죽은 자는 다시 살 수 없다. 화는 풀립니다. 분함도 가라앉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분은 바뀝니다. 하지만 태워버린 것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껴야 합니다. 강한 것은 마지막에 쓰는 것입니다. 말도, 행동도, 결정도 약하게 시작해서 풀리면 좋고 안 풀리면 조금 더 강하게, 그래도 안 되면 또 조금 더, 그렇게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불을 지르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 혹시 강한 말을 하려고 했다면 잠시 멈춰 보십시오. 그 말이 정말 필요한가? 지금 꼭 해야 하는가? 내일 해도 되지 않는가? 한 번 참으면 10가지를 보전합니다. 불을 지르는 것은 쉽습니다. 불을 끄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애초에 불을 지르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것이 손자가 말한 화공의 지혜입니다. 용간 직접 확인하는 사람이 덜 다칩니다. 살다 보면 듣는 말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 그렇대. 거기 가면 안 된대. 이게 좋대. 저게 나쁘대. 그 말들을 그대로 믿고 사람을 멀리하고 기회를 놓치고 엉뚱한 선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그 말이 틀렸을 때가 많았습니다. 들은 대로만 믿으면 보이는 것도 못 봅니다. 손자병법 마지막 편은 용간입니다. 용간이란 간자를 쓴다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명한 군주와 좋은 장수가 움직이면 이기고 성공하는 것은 미리 알기 때문이다. 미리 아는 것, 그것이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아는 것은 귀신에게서 얻을 수 없고 일의 유추로 얻을 수 없고 하늘의 움직임으로 헤아릴 수 없다. 반드시 사람에게서 얻어야 한다. 점을 쳐서 알 수 없고 추측해서 알 수 없고 직접 확인해야 안다는 뜻입니다. 돌이켜보면 확인하지 않고 믿어서 손해본 적이 많습니다. 그 사람 믿을만하대. 그 말만 듣고 돈을 맡겼다가 날렸습니다. 그 사업 잘 된대. 그 말만 듣고 투자했다가 망했습니다. 거기 병원 좋대. 그 말만 듣고 갔다가 고생했습니다. 남의 말을 믿었지.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소문일 뿐입니다. 말은 말일 뿐입니다. 직접 보고, 직접 묻고, 직접 따져봐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성격 안 좋대. 그 말만 듣고 거리를 뒀습니다. 나중에 직접 만나보니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오해였습니다. 누군가의 편견이었습니다. 소문만 믿고 사람을 판단하면 좋은 인연을 놓칩니다. 반대로 그 사람 참 좋대라는 말만 듣고 경계를 풀었다가 당한 적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내가 직접 겪어봐야 압니다. 손자는 간자의 종류를 5가지로 나눕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방간입니다. 상대편 사람을 통해 진짜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생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한쪽 말만 듣지 말고 다른 쪽 말도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자녀 말만 듣지 말고 며느리 말도 듣고, 남편 말만 듣지 말고 아내 말도 듣고, 한 사람 말만 듣지 말고 여러 사람 말을 들어야 진실에 가까워집니다. 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확실해, 아버지. 그 말만 믿고 목돈을 보탰습니다. 주변에서 걱정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귀찮았습니다. 아들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업은 망하고 돈은 날아가고 아들과 사이도 멀어졌습니다. 나중에 그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알아봤어야 했는데 아들이라고 그냥 믿었어. 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분의 1 중에 간자보다 가까운 것이 없고 상 중에 간자보다 후한 것이 없고 1 중에 간자보다 비밀스러운 것이 없다. 정보를 얻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가장 후하게, 가장 신중하게 다루라는 뜻입니다. 인생에서도 확인하는 습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들은 대로 믿지 말고 느낌대로 판단하지 말고 직접 알아보는 것. 그 습관이 손해를 줄여줍니다. 그 습관이 인생을 지켜줍니다. 예순이 넘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뀝니다. 예전에 알던 것이 지금은 다릅니다. 건강 정보도 새로 나오고 사기 수법도 새로 나오고 좋다던 것이 나쁘다고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배워야 합니다. 나는 다 알아 하는 순간
모르는 것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 하는 순간 세상에서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손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밝은 군주와 지혜로운 장수만이 뛰어난 지혜를 가진 자를 간자로 삼아 반드시 큰 공을 이룬다. 이것이 군대의 요체이며 삼군이 믿고 움직이는 바이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확인하는 것이 힘입니다. 배우는 것이 힘입니다. 요즘은 정보가 넘쳐납니다. 텔레비전에서, 전화기에서, 주변 사람에게서 수많은 말이 쏟아집니다. 그 말들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걸러 들어야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 누가 한 말인가? 확인된 것인가? 의심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확인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현명한 사람이 확인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배웁니다. 오래 살았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이 많다고 틀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계속 바뀌고 사람도 계속 바뀌고 나도 모르는 것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끝까지 물어야 합니다.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끝까지 배워야 합니다.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손자병법 13편이 여기서 끝납니다. 첫 편 개에서 시작해 마지막 편 용감으로 마무리됩니다. 처음은 헤아리는 것이었고 끝은 확인하는 것입니다. 결국 같은 말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을 멈추기 쉽습니다. 이제 됐어. 이 나이에 뭘 다 알아. 이 말이 나오면 조심해야 합니다. 거기서 멈추면 거기서 끝입니다. 반대로 아직 모르는 게 많구나. 이건 처음 듣는 얘기네. 한번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마지막까지 배우는 사람이 이깁니다.